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주 젊은 놈이 무슨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다른 평범한 청년들과는 달리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진저리가 날 정도로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몹시 충격적인 사연이니 가슴을 졸이며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깡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대가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자연과 풍경이 아름다워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집안에 불이 크게 나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형들과 누나를 못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도 무서워서 피해 다녔고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의 따스한 손길과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제가 그리워하던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지 2달 만에 가족들 사이에 융화되어 막내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논 5마지기가 있어 벼농사를 지었는데 기억이 없는 저에게 부모님이 농사일을 거들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며 일을 시키셨어요. 준호야, 너 학교 가는 것보다 이 농사일을 더 좋아했어? 기억 안 나니? 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아이고 착해라. 역시 우리 막내는 자식 중에 제일 착하다니까. 이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따라해라. 엄마는 저에게 못 심는 걸 알려주셨고 넓은 땅에서 저 혼자 그걸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취미가 농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일은 힘들기만 했고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저희 집 형들과 누나는 논바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학교 끝나면 집에서 편하게 간식 먹으며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누나와 형들처럼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도 학교 끝나고 오면 농사일 말고 공부하면 안 될까요? 기억을 잃고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뭐? 공부? 준호야, 너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하도 괴롭혀서 애 엄마들이 널 학교에 못 오게 했잖아. 그래서 홈스쿨을 선택했다고. 이 시골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내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 그럼 이렇게 하자. 저녁까지 일하고 밤마다 형들과 누나한테 공부를 배워라. 나중에 중고등 검정고시를 보려면 기본은 알아야 하니까 적당히 배워두면 좋겠구나. 엄마 말 이해했지? 그럼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해라. 준호, 너는 설거지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니까. 네, 제가 설거지를 좋아했다고요? 엄마, 저 하기 싫어요. 형들도 안 하고 누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제가 반항하자 9살 많은 큰 형이 제 머리에 꿀밤을 주더군요. 야, 이준호. 너 기억이 안 나서 모르나 본데 내가 형들을 엄청 못살게 군 거 기억 안 나? 내 책을 헌책방에 팔아먹고 과자를 사 먹질 않나? 내 누나가 아끼는 나이키 책가방을 팔아서 자전거로 바꿔오기도 했어. 이것 말고도 준호, 내가 우리한테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부모님 대신 내 학교에 가서 사고 친 걸 수습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깟 설거지도 못하냐? 넌 공부엔 젬병이었고 버릇도 나쁜 녀석이었어. 우린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지 않아. 형, 제가 그 정도로 사고뭉치였어요? 미안해요. 그래, 넌 아주 심각한 사고뭉치였어.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고 싶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내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도 할 테니까.
식구들의 말에 따르면 저는 농사일을 매우 좋아했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악동이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똑같은 말을 듣다 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반성하고 만회하는 자세로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들의 영상을 부모님이 때때로 보여주면서 보게 겨운지 알라고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볼 때면 제 인생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농사를 하고 저녁에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모두 했어요. 그리고 형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진짜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매번 시험을 보면 소나기 천지였습니다. 곧 큰형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고 둘째 형도 이듬해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또 저보다 3살 많은 누나 역시 똑똑해서 형들의 뒤를 이어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제 나이 17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모두 독립했고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저만 시골에 남았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자랐을 때에는 농사를 거의 혼자 도맡아 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손을 거쳐야 했지만 많은 노동의 몫은 항상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고등검정고시를 합격한 저는 18살에 독립을 계획했습니다. 시골에 남아 농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젊을 때 도시에 나가 사회생활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저 서울에 가서 지내볼까 해요.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시골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독립을 해볼까 합니다. 독립.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우릴 버리고 나가겠다고? 이놈 아주 불효자였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준호야 내가 없으면 우리 농사는 어쩌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일할 기운이 없어. 누군가는 우리 뒤를 이어야 하는데 난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이 애비가 약속하마. 논 5마지기 모두를 너에게 물려줄게. 그러니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말고 농사나 열심히 짓거라. 그리고 여자는 저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1명 데리고 오면 돼. 부모님은 제가 당신들의 길을 똑같이 걷지 않는다고 하자 몹시 기분이 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마음이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며 부탁을 하시더군요. 내 강아지 준호야. 이 할미는 다른 손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마음에 차지도 않아. 오로지 준호 너만이 나의 귀한 손주라고. 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정 많고 착한 아이라. 나에겐 특별한 아이라 말이야. 이 할미를 두고 떠나지 마라.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저 떠나지 않을게요. 독립하겠다는 거 취소할게요. 부모님이 저에게 땅을 물려주신다고 하니 더 열심히 농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물에 계획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유산을 저에게 모두 주신다는 것에 욕심이 나기도 해서 굳이 서울까지 가서 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친구 하나 없는 깡시골에 살고 있지만 훗날 이곳에서 우정도 찾고 사랑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말았어요. 그래서 농사일 할 게 있으면 홀로 논에 나갔고 손이 필요 없는 날은 부모님이 시키는 집안일과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또 이웃집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귀농한 이웃이 생겼어요. 중년의 부부와 제 또래의 여자애가 과일 농사를 지으며 살려고 왔답니다. 원래 있던 이웃들은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텃세를 부리든 말도 섞지 않았는데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너무 기쁘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저와 동갑인 여자애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안녕, 난 고준호라고 해. 나이는 19살이야. 나도 19인데 반갑다. 김희연이야. 그런데 넌 학교 안 다녀? 응, 검정고시로 일찍 공부를 끝냈어. 지금은 논 5맞이기에 벼농사를 하고 있지. 너는 수능 준비하니? 아니, 나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했거든. 그래서 그 인간들 모두 피하고 싶어서 부모님하고 귀농한 거야. 그랬구나. 상처가 깊겠네. 앞으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기 빨간 집으로 찾아와. 집에 없으면 논으로 오면 되고. 야, 이 마을에서 우리한테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건 내가 유일하다. 옆집 앞집에 인사를 갔는데 다들 문전박대하더라고. 시골 인심 이런 거는 다 옛말인가 봐. 아마 질투나 셈 같은 거 아닐까? 그래도 정은 있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마음을 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준호야. 그런데 너 꽤 잘생겼다. 이런 시골에 썩기에는 아까운걸. 저는 처음 들어보는 외모 칭찬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생겼다니. 희연이 너야말로 진짜 예쁘다. 너같이 예쁜 애는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니까.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다 예뻐. 내 정신 좀 봐. 어머니가 시킨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응, 그래. 자주 보자. 준호야. 그렇게 저희 첫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희연이는 세상 눈부시게 하는 아이였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길가의 핀 꽃들이 죄다 흑백으로 보일 정도였답니다. 희연이를 만나고 생각이 든 건 시골을 떠나지 않기로 한 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희연이와 꼭 애인 사이가 되고 결혼까지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네요. 첫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매일 희연이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저와는 달리 희연이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자주 제가 일하는 논에 와서 같이 일도 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일하랴 연애하랴 정말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그런데 사귄 지 몇 달이 지나고 제가 희연이를 집으로 데려와 가족들에게 소개해줬는데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왜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말하지 않았냐고 혼을 내셨고, 엄마는 어린 놈이 벌써부터 연애질이냐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순수하게 만나고 있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여자라고 확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희연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저희 운명이란 말이에요. 꼴값에 떨고 자빠졌네. 야, 내 놈은 할 일이 태산인데 연애할 시간이 있었니? 너 농사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하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무튼 나는 두 사람 사귀는 거 반대다. 얘 옷 입은 거랑 시계에 귀걸이까지 봐봐라. 엄청 사치스러운 애 아니더냐.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귀농한 집에 자식한테 너랑 이어줄 수 없다. 네,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저한테 논 5맞이기를 물려받으면 그만한 능력은 되잖아요. 아니, 이놈이 벌써부터 유산 타령을 하네.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우리는 길바닥에 버릴 생각이냐? 이놈 제대로 컸는 줄 알았더니 기억 잃었을 때랑 똑같네. 싸가지 없고 이기적인 놈이야. 준우야, 애비가 봐도 마찬가지다. 귀농한 사람들 간의 말도 섭지 않는 게 우리 관례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딸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웃들이 알면 우리까지 따돌릴 거라고.
우리가 나중에 베트남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잖냐? 한국 여자들은 돈만 밝히는 식충이들 뿐이라고. 벌써 네가 이 여자한테 넘어가서 우리한테 대드는 걸 봐라. 너같이 순하고 착한 애를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반기를 드셨어요. 욕창이 있어 누워 계신 할머니는 저에게 손가락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강아지야, 전혀는 안 된다. 나중에 너를 잡아먹을 관상이야. 낮바닥만 번지르르한 년은 피해야 한다.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의 말이 다 맞으니까 받아들이거라. 다들 너무하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잘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병수발 드는 것도 저고 살림까지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여자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까? 흥분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더니 엄마의 손이 제 뺨을 향했습니다. 찰싹 소리가 나며 볼이 뜨거워졌죠. 이 새끼 이제 보니 짐승 같은 놈이네. 여자한테 눈깔이 돌아가서 애비가 안 보이는 거야. 너를 극진히 아끼는 할머니의 말씀까지 거스르겠다고? 진짜 실망이다. 준호, 넌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 몰랐어. 세 사람이 저를 비난하며 희연이와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묵묵히 앉아있던 희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랑 준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저 사치스러운 여자 아닙니다.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뿐이라고요. 전 돈도 밝히지 않고 가족분들의 유산을 탐내지도 않아요. 준호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희연이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부모님과 할머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농사일을 혼자 하게 두고 집안 살림이며 할머니 병수발까지 준호가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다섯맞이기 논에서 혼자 일하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인부를 써야 당연한 건데 그 많은 일을 준호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염전 머슴이라도 되는 것 같다고요. 입이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네. 뭐? 염전 머슴? 야, 편하게 기계가 다 해주고 우리도 가끔 일손을 돕는다고. 그런데 무슨 인부를 더? 희연이 이거 주둥이 터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준호랑 만나서는 안 되겠다. 우릴 악덕한 부모로 만들고 있네. 야, 막내 아들, 희연이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우리 말을 듣든지 이 집을 나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둬라. 내가 집을 나가고 뒤통수를 치면 내 할머니는 원통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넌 우리가 가만 안 둬, 알겠냐? 식구들은 끝까지 저와 희연이 사이를 반대하며 그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일단 희연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해서 천천히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희연아, 미안해. 가족들이 보수적이고 꽉 막히게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야. 준호, 넌 착한 거니? 아니면 미련한 거니? 아무리 부모님이더라도 널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너희 부모님 아주 건강하시더라. 그런데 너만 왜 개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준호야, 너 유산 다 포기하고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래?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신혼집 차려달라고 할게. 뭐 나더러 집을 나오라고. 희연이, 너 아까 뭘 들은 거야? 내가 집을 나가면 할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그럼 평생 가슴에 한우로 남아 사는 게 힘들 거란 말이야. 난 식구들이 허락해주고 축복해줄 때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희연이, 내가 기다려줘. 진짜 바보구나.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부모여도 저렇게 널 부려먹으면 안 된다고. 너희 부모님 문제가 있어도 엄청 많아 보여. 효연아,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 식구 욕은 하지 마. 다들 표현이 서툴 뿐이지. 날 엄청 사랑하신다고 내 걱정이 돼서 흥분하시고 말실수를 하신 거란 말이야. 진짜 답답하다.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난 100번 생각해도 내가 집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봐. 저는 머릿속이 혼잡스러워서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살 성인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자아성찰을 못한 것 같았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왜 제가 다 하고 있는지, 할머니 간병을 끝까지 하려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강요와 강압으로 인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든 것이 헷갈렸습니다. 결국 희연이에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기 싫다면서 방에 가서 조용히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몰래 연애를 하며 미래에 대한 건 조금 길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연애 허락이든 결혼이든 훗날에 하기로 마음을 맞추었죠. 그리고 겨울이 와서 논일을 잠시 멈추게 되어 희연이와 마을 근처로 나가 노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사이 사랑은 더 깊어졌고 하루라도 안 보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기분이었답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봄의 새싹이 피어날 때 모내기를 했고 여름이 다가왔을 때 시시때때로 김매기를 했답니다. 한여름에 더워서 잠을 설치는 바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큰 소리를 치며 저를 깨웠습니다. 이놈이 아직까지 자빠져 자는 거야. 야, 너 요즘도 그 싹퉁바가지랑 사귀는 거냐, 연애하느라 바빠서 피곤한 거냐, 죄송해요.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어요. 엄마, 제 방에도 에어컨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뭐 에어컨, 이게 도신년이랑 사귀더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너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냐? 엄마, 에어컨이랑 희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님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 할머니 방에도 있잖아요. 제 방은 창문이 없어서 2배로 덥다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좀 놔주세요. 이 자식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더니 에어컨까지 요구하네. 아나, 떡이다. 이 자식아, 당장 논에 나가서 김매기나 해. 너 같은 잡초, 쭉정이 같은 것들을 정리하라고 저 혼자요. 오늘은 부모님이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천평의 논을 혼자서 손으로 김을 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못하면 내일까지 하면 되잖아. 당장 나가. 내일까지 김매기 제대로 못하면 니놈 밥은 없을 줄 알아, 알겠어요. 나갈게요. 저는 홀로 논으로 나가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5마지기 논을 언제 다 정리할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혼자 김을 맸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 허리를 굽히고 거의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요.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말이죠. 땀이 흐르면서 눈물도 나왔어요. 서럽고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터졌는지 눈물과 땀이 얼굴에 범벅이가 되어 꼬질꼬질해졌답니다. 그러다 해가 높이 솟아올랐을 때쯤 희연이네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주차하더라고요. 멀리서 온 손님 같아 보여서 오늘은 희연이가 낮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날이 저물 때까지 논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 혜연이가 손님으로 온 남자와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이 처음 저희 마을에 오면 신기하게 바라보고 좋아했는데 그 손님 역시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산책을 하다가 제 논바닥 앞까지 왔더군요. 조금 멀리서 희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준호야,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빠 절친인데 나한테는 삼촌 같은 분이야. 여기 보고 손 좀 흔들어줘.
저는 밀짚 모자를 벗고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혜연이 애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음료수 좀 가지고 왔어요. 이리 와서 쉬었다 하세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희연이의 손님이 부르니 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고 음료수를 한 병 따서 원샷을 해버렸어요. 좋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이고 제 옷이 땀으로 다 젖어서 냄새가 심하죠. 이럴 줄 알고 여벌의 작업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만 옷 좀 벗을게요. 편한 대로 해요. 젊은 사람이 엄청 성실하네. 그런데 이 넓은 논에서 혼자 일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삼촌 준호 부모님이 가끔 도와주긴 하는데 거의 매일 혼자 나와서 일해요. 의유 이 미련한 놈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뒤를 돌아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전에 냉수를 몸에 쫙 뿌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저에게 동작 그만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곤 10살 때 남긴 화상 흉터를 어루만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 누구야? 아니 나이가 몇이지 이름은 뭐야? 네 아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흉터는 내 아들의 화상 형태와 똑같아 병원에 가서 피부 이식 수술한 위치까지 똑같단 말이야. 이 지도 모양으로 남겨진 흉터는 내가 100년이 지나도 못 잊는 거라고 10년 전 내 실종된 아들이 가졌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세요. 할머니도 계시고 형들과 누나도 있다고요. 가까이 와봐. 얼굴 좀 보자고 까맣게 그을려서 자세히 못 봤으니까 내 앞에 가까이 오란 말이야. 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저씨 앞으로 4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던 아저씨는 곧 닭똥 같은 눈물을 또르르 떨어뜨렸습니다. 너 세진이구나. 맞아. 내 아들 이 애비가 널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세진아 내가 내 아빠야. 10년 전에 널 잃어버렸던 너희 부모라고. 아저씨 뜬금없이 제 아버지라니요. 이러지 마세요. 희연아 아저씨가 더위를 드셨나 보다. 어서 모시고 들어가. 그러자 아저씨는 더 심하게 오열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당신이 10년 전에 시골의 펜션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산속에서 실종이 됐었는데 경찰관 수십 명이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고 해요. 이후 매일 그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며 아들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답니다. 전단지도 붙여보고 텔레비전의 방송도 내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제 화상 흉터를 보시고 처음 아들임을 확인했고 변했지만 얼굴이 당신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하셨죠? 저는 난감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희연이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낱낱이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지금 너희 가족들이 산속에서 실종된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무슨 이유로 내가 기억을 잃었는지 모르겠다만 분명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구나. 세진아 아들아 여기서 나가자. 너희 진짜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아저씨는 저희 친부가 확실하다며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연이까지 가세해서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저를 설득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느낌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친부와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닌 거로 나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웠고 두 사람이 빨리 떠나자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에 희연이는 자기 집으로 먼저 뛰어 올라가 부모님께 사실을 전했고 저와 친부는 차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 손에 낫을 들고 있었고 한 어르신은 예초기를 들고 빙빙 나를 돌리며 겁을 주더군요. 이웃과 앞장선 엄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준호야,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디 좀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저 남자가 네 친애비라고 했지. 김씨 어르신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 수상한 사람이 내 아들을 훔쳐가려고 한다고. 아가 준호야, 네 가족은 우리밖에 없다. 저 미친 남자의 말을 믿지 말 거라. 다들 왜 이러세요? 손에 든 나든 뭐고요?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잠깐만 나갔다 오는 거예요. 별일 없을 거라고요. 아니 난 너를 이 마을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에 타지 말아라. 다들 상기된 얼굴로 친부를 향해 악덕한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어른들은 귀농한 집구석에서 드디어 사고를 치려고 한다며 저를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이래서 도시 놈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친부가 양복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풀더군요. 다들 비켜요. 여러분이 이러시는 거 범죄예요. 난 이 청년의 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 앞에 있는 부부가 제 아들을 멋대로 데려다 키웠다고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육시할 놈아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이 내 놈 아들이라고 짓거리는 거냐? 너 뭐하는 놈이야? 내 아들을 어디 염전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가만 안 둬. 이웃 여러분 저놈을 막읍시다. 그러자 이웃들이 함성을 지르며 저와 친부를 둥글게 서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더군요. 나까지 들고 있었으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연이가 집 2층 옥상에서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호스를 어깨에 메고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줌마 아저씨들 여기 보세요. 자 갑니다. 희은이가 호스 밸브를 열자 물대포가 쫙 쏟아졌습니다. 물수압이 얼마나 세던지 물벼락을 맞은 사람은 저 멀리 떠내려갔어요. 희연이가 한 명씩 명중시켜서 바닥에 몸을 구르고 곳곳에 몸을 숨기게 하였죠. 그래서 친부와 저는 바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나려고 차를 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이웃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차에 매달리다 못해 천장까지 올라가서 당장 나오라고 겁박했습니다. 너 고준호 당장 차에서 내리지 못해. 내가 지금 어딜 끌려가는 건지 모르겠냐? 넌 지금 이용당하는 거야? 저 놈팽이가 연기해서 널 염전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라고. 염전 같은 소리 안 해. 지금껏 염전 머슴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부려먹었던 년이 그따위 소리를 해. 니들 다 가만 안 둬.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이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들아. 당장 비켜 차에서 떨어지라고. 내 아들을 이대로 빼앗길 것 같으냐 어야하제. 당신 말이 사실이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왜인 줄 알아? 오늘 당신의 몇 자리를 정해놨거든. 이 집 부모와 딸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나가는 건 불가능하지. 사방이 니들 몇 자리니까 나갈 생각 마라. 진짜 무서운 동네네. 세진아 차 안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나가서 처리할 테니까. 네, 안 돼요. 나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아저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게다가 모두 무기를 들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헤어지기 싫다고요. 녀석 이제 내가 네 아빠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이제 기억만 되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친구는 차에서 내리더니 주먹과 발차기로 이웃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어요. 보아하니 무술을 수련한 사람처럼 몸놀림이 재빠르고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저희 이웃 중 천하장사 출신 아저씨가 있었는데 친부와 몸싸움을 했는데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건 천하장사 아저씨였답니다. 친부가 계속 이웃들과 싸우는데 곧 숨을 헐떡거리며 지치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려 이웃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배추 아저씨 미안해요. 고추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산 뭐야 이거 준호 내가 우릴 때린 것이여. 이 천하의 후레 자식을 봤나? 키워주고 먹여주던 부모를 버리고 한 가족 같은 이웃들을 때려. 너 이놈 가만 안 두겠어. 다들 도시놈과 자식도 덮치자. 저놈도 우리 마을을 나가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며 우리 마을에 들어올려서 살아서 나가는 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죠. 다들 여기 있는 두 놈을 때려잡읍시다. 이웃들은 괴성을 지르며 저희 부자에게 덤벼들었고 저희는 주먹을 쉴 새 없이 휘두르며 방황하며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몰려오는 이웃들까지 너무 많아서 저희 둘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긴 하더군요. 혜은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잠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와 친부 앞으로 오더군요. 이 아저씨 당신이 우리 준우를 데려가려고 했다면서 당신 정체가 뭐야? 염전 아니면 새우잡이 그런 건가? 아무래도 우리랑 서까지 가야겠어.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제 친부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면상을 주먹으로 꽂았습니다. 이런 시발 이 마을을 죄다 미쳤구만. 경찰까지 다 한통속이라고 세지나 안 되겠다. 일단 희인이 집으로 들어가자. 내가 맡고 있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 안 돼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사람들 눈빛을 보세요. 잡아먹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요. 저와 친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기 직전에 이웃들과 경찰들과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최고 어르신인 박씨 할아버지가 저희 뒤에 나타나셨어요. 이놈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다들 그만하지 못해. 이 두 사람이 친자인지 아닌지는 검사 받아보면 될 거 아니요. 너희들이 뭔데 길을 막고 야단법석이냐? 너희들 당장 해산해. 안 그랬다가 이 노인네가 혼쭐을 내줄 거야. 그 어르신은 마을의 전설인 분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로 북한에서 홀로 탈북해서 사람 때려잡는 거로 유명한 분이었죠. 예전에 이 말을 세우는데 일조한 분이자 전설의 주먹이었답니다. 다들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가? 왜 길을 비켜서지 않는 거야? 진짜 얻어터지고 싶어 환장들 한겨. 저 놓친 애는 올해도 사네. 어이 꼬부랑 할배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야. 내 아들이 이 마을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말이오. 준우도 다 큰 성인인데 왜 못 나가냐고. 그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되니까 가만 보자. 자네가 이 마을에 이사 온 게 10년 조금 넘었지. 그땐 자네들도 텃세를 받고 힘들어하던 순간이 기억나는구먼. 뭐? 어쨌든 처음엔 자식이 셋이었는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라고 준우를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구만. 그러고 보니 자네가 준우를 어디선가 몰래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 느낌이 마치 자네 애를 데리고 온 게 걸릴까 봐 막는 게지. 내 말이 맞지. 저 놓친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다들 뭐해요? 할배고 자시고 싹 다 젖어버려요. 엄마의 선동으로 이웃들은 무기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씨 어르신이 점프를 해서 친부의 자동차 본닛을 밟고 날아올랐답니다.
그리곤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이웃들의 머리를 발로 꾹꾹 밟아가며 공중을 달리더군요. 자자 이거 너희들이 선택한 거요. 모두 어르신의 발길질 한 번에 바닥에 고꾸라져 구토를 했답니다. 모든 이웃들의 머리를 두더지 게임을 하듯 밟아서 누빈 어르신은 어느새 저와 친부 옆에 착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풀었더니 삭신이 쑤시는구먼. 이준호. 아니 세진이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랑 부치는 어서 차를 타고 빠져나가게. 여기 뒷일은 내가 맡을 테니. 어르신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그럴 거 없어. 서울 가서 친아버지랑 잘 살면 돼. 그리고 널 키운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꼭 밝히라고 어서 가. 저와 친부는 바로 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마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며 희연이와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박씨 어르신 덕분에 이웃들이 전부 해산해서 희연이 집 앞에는 얼씬도 못한다는 말을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부와 저는 곧장 유전자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머리카락 3가닥씩 뽑아서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해서 친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대꼴이 따로 없네요. 이 집에는 식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떨린다. 제가 친자식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럴 일 없다. 예비가 자식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들리겠니? 자 들어가서 기다리는 식구를 만나도록 하자. 내 오늘 하루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보고 잊어버리고 싶네요. 어서 들어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제 키보다 3배나 높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 제가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제가 진짜 집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거 전에요. 진짜 맞았구나. 제가 많이 변하긴 했죠. 촌에서 살다 보니 시커멓게 타서 알아보기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세요. 어머니는 엄청 미인이신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숨기면 안 되겠지. 내가 다 말해주마. 세이진아. 너와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식구였어. 널 잃어버린 것까지는 아까 들어서 알겠지. 그런데 널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리 부부의 인생은 생지옥이었어. 어디서도 널 찾을 수 없었고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단다. 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매다 곧 지쳐서 포기해버렸어. 네 엄마는 정신을 놓게 되어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너로 착각하고 달려들곤 했어.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 병원에 갔는데 과대망상증과 치매가 있다고 하더구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너라는 존재가 어디에도 있다고 믿고 있던 거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가봐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만 네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나도 널 잃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네 엄마랑 똑같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몸과 정신을 회복해서 퇴원하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니 멋진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했고 크게 성공했지 보다시피 이런 큰 집까지 마련하게 됐단다. 친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군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다 기억났어요.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다 떠올랐다고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매일 목마를 태워주셨죠. 엄마는 제 귀를 간지럽히는 걸 좋아하셨고요. 세준아 정말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겠니?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제 어깨 위에 쏟아내셨습니다. 제 가슴은 몽글몽글했고 쓰라리면서 콩콩 뛰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아 금세 대화가 끊겨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종되었던 날이 기억나느냐고 물으셨어요. 세진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던 거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나니? 네가 왜 기억을 잃고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지 말이야.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펜션에 여행 갔을 때 제가 밤에 고양이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고양이를 보고 싶은 단순한 마음 때문에요. 제가 철이 없었죠.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늦은 밤에 혼자 밖을 나갔으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하튼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자꾸 도망치길래 저도 따라서 달려갔어요. 그러다 찻길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트럭에 치였어요. 그게 바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였죠. 두 사람은 저를 버리고 갈지 데리고 갈지 고민을 하는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몰래 풀숲에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막내가 세상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우린 그 해에 사망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말이야. 우리가 얘를 우리 준우로 키우자 집에다 두고 머슴처럼 부려먹고 살자 말이야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저를 시골 마을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치료받게 하셨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모든 기억이 사라져서 사고 내고 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족인 줄 알고 살았죠. 이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이 사악한 악마들 자식으로 키우기로 했으면 곱게 키우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 이것들은 사탄이야. 무서운 괴물이라고 세진아 너 그 부모들을 다시 볼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요. 다시 봐야죠.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 하잖아요.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너 그거 진심이냐? 저는 아버지를 향해 씩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네요. 며칠 뒤 아버지와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친자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절친한 검사 친구분에게 찾아가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님은 바로 영장을 발부해서 형사 수십 명과 함께 제가 살던 마을로 출동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 이웃들 모두를 모두 다 검거해서 조사했답니다. 시골 이웃들은 당연히 제가 시골 부모님의 친자식인 줄 알고 도와주다 싸움이 난 거라고 해서 훈방으로 풀려났는데 부모님과 할머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죄로 말이죠. 또 저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해서 논 5마지기를 모두 저에게 돌렸답니다. 이후에 저는 논을 팔려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살 수 없으니 정리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연인 희연이를 데리러 내려갔답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돌아온 걸 알고 달려와서 안겨주더군요. 자기야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네. 우리 아빠의 절친이 내 친아버지라니 정말 운명 같아. 아저씨가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당신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잖아. 그래 맞아 우린 처음부터 운명이었던 거야. 희연이 너 아니었으면 평생 저 빨간 집 식구들의 머슴으로 살았을 거야. 고마워. 날 구해줘서. 저는 오늘 모두 무술의 고수 박씨 어르신에게 비교적 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희연이와 부모님은 귀농을 포기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와 희연이는 뒤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커플도 해보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보려고 결혼은 한참 후에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제가 친아버지께 가족들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으로 복수를 채우기 위해 감옥에 찾아가 온갖 막말을 했답니다. 이 아줌마 전보다 더 폭삭 늙으셨네. 꼬라지하고는 너 뭐야? 다 끝난 일인데 왜 찾아오는 거야? 끝나긴 앞으로 면회도 매년 올 거고 편지도 보낼 거야. 아줌마 자식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야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세 사람을 감옥 보내는 거로 끝낼 줄 알았어. 너 당신 아들 둘과 딸년에게 무지막지한 복수를 할 거야. 나한테 했던 짓에 천배만배로 갚아줄 거라고. 곧 네 자식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려주러 올게. 이 개자식아, 내 새끼들은 건들지 마. 내 할머니 감옥에서 돌아가셨어. 이 정도면 크게 복수한 거 아니냐. 그 노인네는 갈 때가 돼서 간 거고. 여하튼 다음에 또 올게. 좋은 소식 가지고 말이야. 이 머슴 새끼가 어디서 감히 협박이야. 넌 내가 키우는 똥개에 불과해. 이 개놈아, 주인을 물면 되겠어. 당신이 키운 개가 사나운 맹견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니 실컷 물어 뜯겨봐. 엄마는 악을 쓰며 유리문을 가격했지만 곧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도 찾아가서 똑같이 경고를 해주고 나왔죠.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형들과 누나를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시켜 조사를 해봤어요. 괴물의 자식이자 저를 괴롭힌 악마들이니 비리가 있어도 아주 많을 거라 예상되었죠. 그런데 조사해보니 큰형은 횡령과 배임을, 둘째 형은 사업을 미끼로 거래처 상대로 사기를 누나는 회사 임원과 불륜으로 소파 승진을 해서 갑질 횡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까발리고 친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고발해버렸습니다. 형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누나는 상간녀로 고소당하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본처에게 잡혀서 돼지게 맞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 10년을 빼앗아간 괴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희연이와 같은 대학을 입학해 청춘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제야 되찾은 제 인생이니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네요. 저희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